저희 이제 수업하도록 합시다. 2018년도 행정소법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한번 가끔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기출문제 답을 뒤로 빼주면 어떠냐. 여러분이 빼시면 돼요. 그치? 안 보고 풀면 되는 건데 뭐 혹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건 뭐 소팅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인지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2018년도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가서 좀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2018 문제가 되고요. 그죠? 2018년도 그죠? 2018입니다. 그치? 세무사 기출문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취소응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너무나 뭐 많이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취소응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네요. 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자, 뭐다 혹시 옳지 않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취소응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중간 판결하고 전국 판결로 나눌 수가 있다. 중간 판결은 전국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이 있을 거예요. 걔는 본안 전에 판결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요건이 충족이 됐다면 뭐 하게 돼요? 본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원고의 청구의 이유가 있다면 뭐 한다? 인용 판결하는 것이고 청구의 이유가 없다면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의 효력들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취소의 판결에 있어서 판결의 종류하고 또 효력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이 기속력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형성력하고 여러분이 기판력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취소 판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판결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취소송에 뭐예요?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소기간 등의 요건 등을 갖춰야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됐죠. 자, 2번 가서 정리합시다. 개정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했답니다. 부당한 경우는 뭐가 돼요? 자, 이 부분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거하고 소송이라는 거하고 심판이라는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행정소송에서는 통상 대상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위법한, 그죠? 처분 등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자, 위법한 처분은 물론이고 또는 부당한 처분 등도 뭐가 된다. 처분 등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 굉장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당한 처분은 어디에서만? 행정심판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각하 판결해야 되겠죠. 자, 3번 판결서의 형식은 행정소송법 규정이 전혀 없죠. 자, 4번 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도달할 때 발생할까? 혹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할까? 당연히 혹시 판결은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혹시 확정 판결이 있는 때 확정 판결 시에 뭐 하게 된다? 혹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됐을 거예요. 자, 5번 그죠? 취소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입니다. 당연히 뭐가 돼? 그치? 일부를 종료하더라도 전국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2번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혹시 자, 2번 문제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 국토 이용 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장애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기관 위임 사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뭐가 될까요? 국가가 이렇게 위임하는 거예요. 지자체 그죠? 장에게 이렇게 뭐하는 위임한 사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관 위임 사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국가의 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취소는 허용된다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2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처분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 크게 보면은 보세요.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도 뭐가 됩니까? 위원회는 그치? 위원회는 재결청이 될 겁니다. 이것도 크게는 뭐다? 처분청의 그치? 처분청의 일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처분청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당연히 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갑시다. 구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의 이익입니다.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아니죠. 이거는 간접적 이익이 되는 것이고 환경상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뭐가 되지 않는다. 그치? 법률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4번 또, 그치? 이 내용 가지고 이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시 4번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목욕장이라든가 목욕탕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그죠? 여러분한테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였어요? 단란주점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단란주점이 이제 목욕탕이나 단란주점이 A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치? 자, 뭐였어요? B라는 목욕탕 또는 B라는 단란주점 에 대해서 신규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죠? 신규 뭐를 내줬어요?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그죠? 이 기존의 목욕탕이나 단란주점 업자의 뭐는 것이 이익은 뭐다?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얘네들이 갖는 이익은 뭐다?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가서 정리합시다. 당사자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를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권리를 갖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부작위법 확인해서는 허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2번은 5번이 정답이네요. 2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비를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죠? 2번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출제가 좀 되고 있는 문제인데 반드시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도 이제 꽤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문제는 초기의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3번과 정리를 합시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이 3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좀 정리를 하세요. 1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 본인 그죠? 부당 확인 처분 등의 위법 여부에 관해서 진료행위 시와 처분 시 사이에 요양급여 기준이 개정이 됐답니다. 자,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의사가 존재했어요. 1번 지문입니다. 자, 의사가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는 누구에 대해서 그치?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당연히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료급여에 대한 뭐를 할 수 있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래서 병원 가면 뭐 2,000원, 3,000원 이 정도의 금액만 낼 거예요. 그럼 이 의료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당연히 진료실을 뭐를 기준으로 뭐 하는 것이야? 이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료행위 시와 처분 사이에 요양급여 기준이 개정이 됐답니다. 그러더라도 말한다. 이 진료실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절대 처분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틀린 지문이 됐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진료시의 A 환자에 대해서 그치? 자, 존재된 의료급여 청구 기준이 이 진료시하고 그죠? 처분 시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한다. 이 진료 시에 자 뭐를 가지고 그죠? 의료급여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됩니다. 1번이. 자, 3번. 2번. 개발분담금 부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 사업이 종료될 당시에 법률이 적용이 되겠죠.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건 개발 사업이 종료돼서 그때 얼마
얼만큼의 사업성이 있어서 이자에게 부담금을 매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3번 산업재해보상법상 장애급여 지급에 대한 처분입니다. 수급권자가 지급청구를 취득할 당시에 법령에 따르는 게 원칙이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혹시 수급권자가 지급청구를 취득하는 건 언제가 돼? 장애 등급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1급이면 1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급이면 2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 가입자가 지급청구를 취득할 당시에 당연히 법령에 따르는 게 일반적이겠죠. 똑같습니다. 3, 4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5번입니다. 세금에 부과하는 특별한 사정이면 납세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겠죠. 그래서 확정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확정시는 납세무에 뭐가 되니까 혹시 조세채권채무의 구체적 확정이 되니까 이거는 뭐 신고납세 방식에서는 신고, 부가세 방식에서는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납세의 성립시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세 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또 부가세의 경우에는 과세에 관한 종료시가 납세의 성립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 3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번 가서 문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정리할 건 뭐가 있다. 취소의 대상에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취소소송에서는 혹시 자, 원칙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혹시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혹시 원처분주의가 적용이 된다. 혹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원처분주의에도 불구하고 재결주의가 그죠?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뭐 있다? 감사원의 그죠? 재심 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심 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뭐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혹시 위원회 뭐가 존재합니까? 재심 판정이 존재했어요. 또 하나 특허 그죠? 심판원에 뭐가 존재했습니까? 재심 판정이 존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다? 무조건적으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감사원의 재심 판정, 또 중앙노동위원회 혹시 자 뭐가 됩니까? 재심 판정, 또 특허 심판원의 재심 판정, 이 세 가지가 뭐간다? 재결주의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감사원의 혹시 변상 판정에 따른 재심 판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처분주의가 아니죠. 님,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당연히 뭐 재결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겠죠. 디귿,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제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디귿과 리을이 뭐가 된다?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죠? 자,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건 뭐 있다?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뭐가 있다?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해설도 잘 되어 있네요. 자, 이 정도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5번 문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판례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했죠. 자, 판례에서 우리가 이제 처분으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가지고 좀 정리합시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관자에 대한 당연퇴직 인사발령, 이거는 그지 퇴직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퇴직이 되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니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삭제가 됩니다. 그치? 이거는 어차피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대장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건 삭제를 하게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거니까. 3번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준약관 사용 권장위가 있죠. 당연히 이거는 뭐가 됩니까? 혹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라든가 자 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치? 고발 의견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의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니까.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마다 표준약관 사용 권장에는 당연히 처분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4번과 정리할게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발송행위입니다. 단순한 안내서 발송을 하는 건 뭐예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될 수 없다. 오케이? 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입니다. 당연히 대상이 되질 않겠지. 그래서 판례에 따른 처분이 되는 건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 권장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부분은 전 시간에도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6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남아있네요. 그죠? 자, 이 내용은 뭐 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그죠? 도대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뭐가 이해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직접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1번,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당연히 역시 법령에서 행정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이 되죠. 위탁받은 행정기관도 포함이 되고 또 공공단체도 포함이 되고 그 기관도 포함이 되고 사인도 포함이 되겠죠. 한마디로 행정청은 어떤 곳이 됩니까? 혹시 행정행위를 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옳은 지문이 됐죠. 특히나 이제 공무수탁 사인도 뭐간다 행정청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피고가 된다는 사실을 잘 정리하세요. 2번 각급 법원의 판결. 자, 전혀 없죠. 자, 2번 지문은 당연히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명령규칙이 뭐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헌법이나 당연히 어디에 법률에 위반이 됐다는 겁니다. 위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은 그러한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부 장관에게 장관에게 뭘 해야 됩니까?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때 통보라는 주체는 각급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각급 법원은 어디입니까? 통상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물론 그 각급 법원에서 우리가 헌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원 조직을 이렇게 나눕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나누고 특수법원으로 행정법원이 존재합니다. 또 특허법원이 존재합니다. 또 가사법원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회생법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 이제 크게는 법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대법원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법원을 각급 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근데 우리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판결이 나게 되면 대법원은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각급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됐죠. 3번 행정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이 되겠죠. 됐네요. 4번 취소송이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해서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이 됐답니다. 당연히 뭐가 될까?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해서 각하 또는 기각이 된 경우에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책이 누구한테 있어요? 처분 등을 취소를 해서 각하 또는 기각이 됐다는 건 원고가 승소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가. 그래서 소송 비용은 뭐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그래서 자 4번 지문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난 경우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한 경우 혹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 처분 등을 취소해서 행정청이 뭘 하게 되는 경우 행정청이 뭘 해서 처분 등을 취소해서 자 뭐가 된 경우 각하나 또는 기각 판결이 난 경우에는 누가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7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7번 가보시죠.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기관소송은 다시 한번 랩하듯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소송은 다시 한번 객관적 소송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객관적 소송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케이스 사례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지방의회하고
누구하고, 그지? 시도에, 그지? 교육감하고의 분쟁이 있다든가, 또 어느 경우가 이제 존재할까요? 지자체하고 지자체장하고, 그죠? 지자체 누구하고 장하고, 그죠? 지방의회 간의 분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의회 간의 분쟁이 존재를 한다든가, 또 지자체장과, 그치? 시도교육감 사이의 분쟁이 있답니다. 이때는 뭐 한다, 그치? 통상기관 소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원고는 누가 됩니까? 법률이, 그치? 정한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또, 그죠? 대상 적격은 뭐가 돼요? 법률이, 그지? 정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죠? 우리 소송에서는 취소 소송에 뭐가 규정이, 그죠? 준용되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갑시다. 그러면서 기관 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히 주의할 거 뭐 있다? 헌법재판이 되는 권한적인 심판하고는 구별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 갑시다. 기관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하겠죠. 2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겠죠. 이거는 뭐가 될까? 오케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 되는 거예요. 옳은 질문. 3번 기관소송에 대해서는 취소송 규정이 준용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에 있어서 이 사례들도 좀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CF에서 민중소송하고 잘 구별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중소송에는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선거소송이라든가 또는 투표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투표 소송이라든가 또 뭐가 있다? 주민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죠. 기관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8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뭐다?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정리했네요. 자, 항고소송의 역시 소송의 심리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칙은 뭐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해서도 대원칙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뭐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소송법의 규정이 뭐가 되는 것이다? 준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한다? 첫 번째,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오케이. 자, 불고불리의 원칙 똑같은 말이 됩니다. 구두변론주의다. 오케이. 공개주의다. 그치? 자, 뭐다? 자유심증주의다. 이런 것들 등등을 정리하신다면서 예외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는 뭐를 두고 있다는가? 소송법에서는 특유하게 직권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아니에요? 이때 직권심리는 뭐다?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에서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뭐다? 불구분리 원칙을 처분권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서만 법원은 심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수 당시의 소송 요건을 충족해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요건이 결여됐답니다. 당연히 각하 판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3번 처분청의 처분 권한의 유무는 당연히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4번 제수 당시에 소송 요건이 흠결됐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갖추면 당연히 유효한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각하 판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송 요건은 항상 언제까지 구비하는 것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구비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되는 것이고 소송 요건은 뭐다?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제소기한 행정심판의 전치, 소의 이익 이런 것들이 소송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5번 곧바로 나왔네요.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심리라고 물어보기보다는 것이 심리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심리를 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하고 혹시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그때 이제 소송 요건을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오히려 소송 요건과 심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틀린가 이렇게 물어봤던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가서 이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처음 나왔죠? 이 내용은 조문 가지고 이제 괄호덕히 나왔어요. 그죠? 국외에서의 소송에 추한행위가 됩니다. 국외 소송의
추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국외소송이 이제 뒤에 완성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14일인 경우에는 얼마로? 30일로, 30일인 경우에는 60일로, 그죠? 60일인 경우에는 뭐 90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될까? 30, 60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10번 이제 문제 가서 풀도록 합시다. 뭐라고 나왔나? 원고 적격에 대해서 물어봤네. 아무것도 없이 원고 적격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답이 될 만한 내용은 뭐예요? 당사자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왜냐면 항고소송에서 뭐가 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 항상 소송법 공부할 때는 집 잘 잡는 거예요.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 그죠? 소송이 있고 민중소송하고, 그죠? 또 기관소송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원고 적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겠죠. 혹시 항상 여기는 세 개가 존재하지만 세 개다가 뭐예요? 그죠? 1, 2, 또 3, 뭐가 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상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가 뭐가 된다? 원고 적격을 가진다. 당사소송에서 누가 된다?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여기는 누가 되는 것이다? 법률에서 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문제 풀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지 않겠어요? 10번 갑시다. 취소는 뭐다?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겠지. 무효동 확인 소송, 뭐 처분 등의 효력의 뭐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겠지. 부자기법 확인 소송, 부자기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겠지. 오른쪽 민중소송은 누가? 법률이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은 가장 원고적에서 많이 나오는 건 당사자 소송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인 자가 아니라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는 자, 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뭐다? 법률이 정한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정도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가 됐네요. 이제는 어디 갈까요? 11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한번 가봅시다. 11번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11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저희가 칠판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 뭐 필기해놓은 거 깨끗이 보라고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습 겸 복습 겸 하시면 되겠죠. 이제는 11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치?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11번 문제는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올해 이제 이 유사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예요? 증액 경정과, 그치? 이 문제는 감액 경정을 섞은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감액 경정을 혼합한 뭐가 됩니까? 그죠? 사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과세관청이 2020년 2월 1일 500만에 당초에 과세 처분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2020.5점 언제? 2월 1일이죠. 2.1점에 얼마에 과세 처분했나요? 자,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요? 자, 2020년 3월 15일 날 2020점 그죠? 3.15에 증액 경정을 했네요. 얼마로? 이렇게 700만 원으로 뭘 했어요? 증액 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증액된 부분은 얼마가 됐어요? 200만 원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2020년 4월 20일 날 20점 4월 20일 날 뭘 했나? 자, 600만 원 감액하는 경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감액을 하게 되면 당초에 처분이 이제 감액이 되게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100만 원이 빠져가지고요. 그죠? 얼마가 됐습니까? 6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이라고 대상이 되는 처분 금액은 얼마인가? 이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뭐가 됐다. 그치? 증액하고 나서 다시 감액이 된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은 당연히 뭐예요? 당초에 7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겠죠.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 얼마가 됩니까? 600만 원 과세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이 2020년 3월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네요. 그래서 증액 처분하고 감액 경정에 대해서 복합한 문제가 됩니다.
죄송해요. 그죠? 이 문제 꼭 이렇게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없었어요. 그럼 뭐가 됐을까? 2020년 3월 15일에 700만 원의 과세처분이 뭐가 됩니까? 행정소송, 즉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2번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나왔나? 민중소송에 대해서 나왔어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민중소송은 뭐 혹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중소송에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다? 객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중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누가 되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죠? 자, 대상은 뭐가 되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는 뭐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사례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선거소송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하고, 투표소송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주민소송 등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민중소송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자, 1번 갑시다. 옳은 것은 그랬네.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공익소송이 뭐가 됩니까? 민중소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 객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됐네. 1번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가서 이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에서는 개인의 법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나? 전혀 아니죠. 왜? 객관적 소송이니까 목적 자체가 말한가? 공익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그치? 자, 세 번째, 자, 선권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도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니까 당연히 객관적 소송이라는 거예요. 자, 4번. 법률이 특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관적으로 지위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나? 아니,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겠지. 5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입니다. 당연히 취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당사소송에 대한 규정이 준용될 리가 없겠죠.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여러분하고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13번 문제를 풀어볼 때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판례상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된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3번은 처분 사유의 뭐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했던 거예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치? 당초의 처분 사유와 당초의 처분 사유와 뭐가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 기본적 뭐가 사실관계가 뭐래야 된다. 그치? 동일해야지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지? 법적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들은 당연히 뭐다. 그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다.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언제까지 허용이 된다. 허용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 당연히 정리하면 되겠죠.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언제까지다. 사실심, 그죠? 변론 종결시까지다. 종결시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조문에는 있다 없다. 조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때도 뭐를 가지고 따지는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도 판례를 암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3번 가서 정리합시다. 시세 완납증명서 발급 처분 거부 처분 사유로 중기 취득세 체납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바뀌었어요. 자, 중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보다 아마 더 낮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의 경우에는 자, 기본적 사실관계가 뭐다. 오케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종합소득세예요. 자 종합소득세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건 자 몇 개의 소득이 6가지의 소득이 구성요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안에서는 또 돌아다녀 봐야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자소득을 뭘로? 그죠? 자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했다가 다시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봐야 종합소득세.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상 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변경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나? 대부업이죠. 대부업. 대부업자가 영업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고 뭘 했어요? 이자를 얻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 이자소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소득에 뭐 그죠? 분류에 잘못 분류한 건 잘못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종합소득세나 한계 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죠? 처분사유에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3번 봅시다. 주류 도매업 허가의 취소 사유로 무자료입니다. 오케이? 자 무자료 보세요. 자 무자료하고 그죠? 자 뭐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자료는 뭡니까? 오케이? 자 아무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한 거가 됩니다. 근데 무면허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자 면허가 없는 자가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한 거는 이미 뭐가 있다는가? 면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가 없이 이제 뭘 했어요? 오케이? 즉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은가? 즉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네, 4번 갑시다. 입찰 참가자에게 제한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했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죠. 그죠? 계약 불이행과 뇌물을 준 건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가서 이제 정리합시다. 자, 온천 발견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로 규정 온도 미달해서 공공사업의 지장 등으로 받겠답니다. 규정 온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온천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공공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거하고는 전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개소를 통해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처분사의 추가 변경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판례의 내용도 뭐예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인정이 되지만 동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꼭꼭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3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행소법에서 100점을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수업 들으면 뭐 100점 금방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14번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합시다. 가봅시다. 자,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 이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판례에서 소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뭐가 된다? 그치? 법률상 이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또 하나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권리보호에 그치? 필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의 이익 법률상이 권리보호에 필요. 이거는 전부 다 크게 보면 뭐가 됩니까? 동의어가 됩니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심변론 종결시까지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에 대한 조사는 뭐가 돼요? 오케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건 판례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하고 체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날 필기했던 게 뭐 있어요? 사법시험. 사법시험에서는 그죠? 소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소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뭐예요? 효력 소멸 등의 경우입니다. 효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소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 뭐 우리가 봤던 게 강악상 인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치? 강악상 인가 등의 경우에는 소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 중에 이제 답이 나왔나 한번 봅시다.
봅시다. 1번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송 개송 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당연히 뭐예요? 소외이익이 인정되겠죠. 월정수당을 안 줬나 보죠. 자, 2번 고등학교에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검정고시입니다. 당연히 소외이익이 인정되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졸업장과 검정고시 합격증은 전 성격이 다르고요. 그렇죠? 그때는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3번 치과의사 국가시험입니다. 소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파면처분 받은 공무원이 일반 사면을 받은 이후에 파면처분 취소를 제기했답니다. 당연히 뭐예요? 소외이익 관리 보호의 필요는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인정이 된다. 5번 서울대학교 불합격 처분 취소 계속 중에 당연히 입학시가 지났어. 오케이? 그거는 소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지혜롭게 공부하는 건 역시 소외이익이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법시험, 치과의사 국가시험, 효력서면 또 강학상 인가 등의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하시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까요? 그래서 14번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죠. 15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15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뭐가 나왔나? 기판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기판력에서 이제 주의할 건 뭐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지, 기판력에 대해서는 뭐를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으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기판력은 어디에만 미칩니까? 판결에, 그치? 주문의 한정에서만, 그치? 온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인용 판결이나 어디에서 그죠? 그리고 기각 판결에서도 기판력은 역시 판결에서도 다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기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판형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것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겠죠. 2번 과처분 취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형입니다. 과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겠죠. 3번 행정소송법은 기판형에 대해서 명문 규정 두고 있나? 우리 행정소송법에 명문 없어. 그러니까 민소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쉽죠? 자, 4번 취소 판결의 기판형은 소송으로 된 행정청원의 위법성 전부에 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겠죠. 그래서 판결의 주문의 한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5번 확정된 전국 판결은 그 기판형으로 당사자가 사실 심판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적 방어 방법이 있답니다.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에서 제기해서 이를 주장할 수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기를 바랍니다. 기판형에 대해서 뭐 종종 나오니까 기판형, 기속력, 행성력은 머릿속에 꼭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 갑시다. 16번 뭐라고 나왔나요? 판례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부작위 위법, 그치? 위법, 그죠?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제 많은 내용을 했으니까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 그죠? 자, 대상 적격도 뭐가 된다? 대상 적격도, 또 원고 적격도, 그죠? 원고 적격도, 그죠? 자, 둘 다 뭐가 돼야 돼요? 신청권 있는 자가 혹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신청권 있는 신청에 대해서 혹시 자, 뭐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걸 뭐다? 부작위 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고 적격은 누가 될까요? 신청권 있는 신청이 있는 자로서 혹시 자, 뭐가 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 혹시 뭘 하게 됩니까?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다? 혹시 실체적 심리설이 아니라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에서 혹시 심리설의 입장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작위 위법 상태가 소지기 위해 시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소의 이익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되겠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작위 위법에 대한 위법에 대한 판단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이다. 판단 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시면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입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 격이 인정이 되겠죠. 혹시 근데 같이 본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지. 자, 2번 검사가 나왔어요. 검사는 전부 다 뭐다? 행정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세요. 3번 부작위법 확인해소가 제기됐어요.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했답니다. 당연히 소유이익은 상실되겠죠. 그래서 부작위법 확인해소는 항상 거부 처분 취소하고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돼. 그럼 부작위 위법이 되지 않고 거부 처분이 됐다는가? 그럼 부작위 위법 상태는 시정된 것이므로 그때는 부작위법 확인 속의 소유이익은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4번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 의무 확인 소송입니다. 의무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될 여지가 없죠. 그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겠지. 그치? 자, 그리고 5번입니다.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쳤답니다. 그때는 그치? 자, 행정소송법의 20조의 제수기간 내에 부작위법 확인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작위법 확인소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자, 이제는 17번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시죠. 그죠? 17번 뭐 수도 없이 했던 내용 나왔네요. 17번 뭐가 나왔어요?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소송 참가의 참가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미 끝났죠? 공동 소송적 보조 참가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 맨날 했던 거잖아. 공동 소송적 보조 참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끝. 자, 18번 문제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풀어볼까요? 행정소에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작위법 확인소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판결시가 되겠죠. 옳은 점은 2번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했던 자료만 가지고 위법 판단하나 자료에 대한 판단은 언제까지? 판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를 변론주의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야.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됐네. 3번 거부 처분 취소에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점은 처분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8번도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4번 난민 인정 거부 처분 이후에 국적국의 정책상이 변화했답니다. 그때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8번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8번도 꼭 체크를 하세요. 그죠? 자, 5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없나 납부명령이 행해진 의결을 당시에 사실 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자, 가끔 행정소송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행정소송에서 시점이나 또는 뭐에 대한 기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부작위법 확인소송, 오케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역시 위법성 판단의 기준점은 처분시가 되는 것이다. 증거 자료에 대한 판단 시점은 이제 사실 심표는 종결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19번 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취소의 제소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을 내용이 있네요.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가요? 안날부터 다시 한번 안날부터 얼마 90일 이내 또 그죠? 두 번째 정리할 게 뭐가 돼요? 있은 날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게 뭐가 다 취소의 제소기간이에요. 둘 중 하나의 기간만 경과하게 되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빠른 하나의 기간만 뭐 하게 되면 경과를 하게 되면 그죠?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리고 자, 안날은 무엇이다? 항상 현실적으로 안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시면 돼.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한다.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시면 되겠지. 19번 가서 문제 정리합시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제기로서의 정보는 송단을 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되겠죠. 2번 취소는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겠죠. 당연히 이 제소기간 넘어가 돼요. 소송 요건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되겠죠. 그죠? 제소기간의 요건이 흠결이 되다면 각하 판결을 하겠죠. 당연하겠죠.
자, 4번. 경미하지 않은 변경 처분의 취소로 가는 취소입니다. 자, 당초의 처분이 있었고 변경 처분이 있었어요. 그때 재소행이나 기산점 뭐간다? 자, 4번이죠. 항상 4번입니다. 당초의 처분이 있었고 보세요. 당초에 처분이 있었고, 그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어? 변경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재소기간의 기산점 언제 간다? 기산일은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변경 처분이 있을 때를 그지 기산일로 잡는 겁니다. 뭐 증액경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5번.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재소기간 등 소재기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세요. 이제는 20번 가서 여러분하고 마지막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20번 안 갑시다. 항고소송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따른 것이 1번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청은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죠. 1번은 뭐라고 이야기해? 자, 이거를 형성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도 기억하세요. 2번 지문 가서 정리할까요? 취소 판결은 당연히 뭐예요?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세효다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제3자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당사자 소송, 그치? 근데 취소 판결은 대세 효력을 갖죠. 3번 과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치? 소급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형성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자에도 이제 크게는 형성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형성력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뭐 한다? 소급표의 효력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무효 등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입니다. 당연히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겠죠. 그죠? 자, 5번 집행정지 취소 결정입니다. 당연히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도 제3자효가 있죠. 다만 통상적 취소 판결과 차이점 뭐예요? 집행정지는 역시 불소급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되다? 우리가 이제 취소 판결하고 그죠? 뭐하고 그죠? 집행정지 결정에 뭐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그죠? 불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예요.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장래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는가? 그때부터 그죠? 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번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21번 문제부터 여러분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